네, 일본에서는 그를 동방 제1의 신술로 부릅니다. 또 중국에서는 그가 쓴 책을 두고 표절소동까지 빚어집니다. 1600년대 초, 그러니까 400년 전의 얘기입니다만은 마치 요즘의 한류 열풍을 떠올리게 합니다. 중국과 일본에서까지 명의로 칭송받은 조선시대 최고의 침구이, 침을 놓는 의사 허임의 얘기입니다. 허임은 허준과 함께 당대 최고의 명의로 이름을 떨쳤는데요. 바로 우리 지역 공주가 그의 고향입니다. 뉴스앤포커스가 역사 속의 허임을 만나봅니다. 최기웅 기자입니다. 선조 37년인 1604년 9월 23일 자정 무렵 조선시대 최고의 이학자인 허준이 임금의 부름을 받습니다. 편두통으로 발작을 일으킨 선조와 허준과의 대화는 조선왕조실록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허준과 함께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한 이름, 조선 최고의 명의로 칭송받는 허준이 인정한 침구이, 그가 바로 허임입니다. 허임은 선조부터 광해군 때에 걸쳐 침구이로 크게 활약한 인물입니다. 실록상으론 그의 나이 29살부터 54살까지의 기간으로 20대 후반이 젊은 시절부터 거의 일생을 왕실의 침구 치료에 참여해온 것입니다. 동의보감을 저술한 당대 최고의 명의 허준, 그리고 그보다 30살 정도 아래인 허임은 어떤 관계였을까? 한밤중 선조 임금의 편두통 치료는 허준과 허임의 역할 분담을 엿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어떤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허준이 허임의 그 침술에 대해서 나이가 한 30살 정도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뢰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은 나눠져 있지만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역할을 잘 배려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침구이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선조 시절부터입니다. 임진왜란 중 외과의술의 발달로 침구이들의 역할이 점차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침구의학은 17세기에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허임의 침술은 침과 뜸뿐만 아닌 종기를 절개하고 피를 내어 고름을 제거하는 요즘으로 치면 외과술적인 치료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실은 종기 치료를 째고 거기서 이제 그 고름을 내고 또 고약을 붙이고 이런 그 외과적 방법들은 사실 전통적인 동양의학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데요. 조선시대 때는 치종의라고 해서 그런 방법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전문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통들을 허임 선생도 어느 정도 받아서 그 침을 이용해서 종기를 째고 또 피를 내고 또 고약을 붙이고 이런 방법들을 자신의 저서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간간히 사료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만 아직 많은 부분이 역사 속에 묻혀있는 침구이 허임. 아직까지 정확한 출생지는 물론 언제 태어났는지 또 숨졌는지 공식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평온한 산골 마을 공주 한천리가 내려다 보이는 무성산. 고개를 넘어 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에서 허임의 묘를 찾았습니다.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이 자리 잡고 있는 공주 무릉동에 있던 묘를 후손들이 이장한 곳이 바로 지금 이 묘가 있는 곳입니다. 허임은 그 생애 전체가 드라마틱합니다. 허임의 아버지는 악공으로 당대 최고의 피리꾼으로 불리던 허옥봉입니다. 국가적인 행사에 나가서 대금도 불고 학춤을 추었지만 사대부의 연회에 불려나가 제주를 선보여야 하는 관노의 운명이었습니다. 허임의 구대조는 세종대왕 때 좌의정을 지낸 문경공 허조로 그 아들과 손자가 수양대군의 정권 장악에 반대하다 결국 집안 전체가 관노의 신분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천출이라는 꼬리표는 허임의 전 생애에 걸쳐 몽해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허임 선생이 허준 선생보다도 더 인생이 드라마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 되게 어의라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들은 중인기급 출신에 해당되고 또 대개 이제 의사들이 조정에 이렇게 진출할 때는 의과라고 하는 그 과거 시험 중에 이제 잡과에 해당되는 과거 시험입니다. 그런 과거 시험을 통해서 조정에 진출을 합니다. 그러한 신분적 한계 속에서 허임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유산을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그리고 개인적 역량에 의해서 당대 당상관에까지 오르고 부모로부터 미천한 신분과 뛰어난 재능을 함께 물려받은 허임. 엄격한 신분 차별이 존재하던 조선시대에서 침 하나로 공신의 자리에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임진왜란 당시 광해군과 함께 공주에서 전란의 상흔을 치러야 된 시기가 그의 인생관을 결정하게 된 중요한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때 허임 선생은 광해군과 함께 해주에서부터 한양을 거쳐 공주로 내려와서 전주까지 갔다 오고 또 홍성까지 갔다 오는 그러한 그 광해군을 따라서 다니면서 광해군이 몸이 불편하고 그럴 때는 시침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임 선생은 이 지역 주민들 전란의 와중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주민들의 치유도 함께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무송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공주 내산리 일대엔 많지 않지만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허임의 12대 손자로 고향을 지키며 사는 허은 씨가 집안 가보로 물려내려오는 낡은 서책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침구 전문서의 효시이자 조선 임상의학을 선도한 대표 의서인 침구 경험방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침구 경험방. 당신이 평생 동안 시술하신 그 내용을 적나라하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국민들 다 갖고서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치료를 하게끔 해라 하는 그 애틋한 민족애가 여기 나름대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일본에선 1725년과 1778년 두 차례 간행됐고 중국 청나라 때의 대표적인 침구 의서로 꼽히는 침구 집성이 바로 이 책을 참고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의서 가운데 해외에서 간행된 몇 안 되는 책 가운데 하나로 최근 중국에서 학술 가치가 높은 전통의학 서적으로 재발간됐을 정도로 아직까지 그 뛰어난 실용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무엇보다 약재를 살 돈이 없던 일반 백성들을 위한 생활이술, 대중이술을 펴고자 했던 그의 의료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허임 선생의 침구 경험방은 그 임진왜란이나 그 병자호란 같은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사실은 그 약물을 구입하기 어려운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손쉽게 처방할 수 있는 침이나 뜸 이런 방법들을 정부가 말하자면 마련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런 방법들을 허임 선생 같은 그런 경험이 많은 의사가 수집을 해서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고 또 사람들한테 혜택을 널리 주었다고 하는 점 이런 점에서 그 시대적 상황과 잘 맞물리는 그런 의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선 그의 생애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시작됐지만 침구의 허임의 삶이 역사 속에 묻혀있는 현실은 근대 침구학이 걸어온 현실이기도 합니다. 조선 중후기 이후 약재 유통망이 자리를 잡으면서 점차 침구가 그 주도권을 잃어간 것이 원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후기와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르기까지 가속화되고 침구의 특히 허임의 존재는 조금씩 역사 속에 묻혀져 갔습니다. 조선 후기 그리고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 이후 이렇게 넘어오면서 침구는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업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그런 기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약값은 있어도 침값은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해방 이후에 어떤 법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침구 전문으로 하는 이런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대적으로 법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밀리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전국엔 수많은 침구이가 존재했고 또 백성들의 삶과 밀착돼 있었지만 그 모습은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